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교실의 김혜경입니다. 오늘 대놀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 치과수면학회에서 준비한 수면 이갈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아주 오래된 문제죠. 이갈이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부분인데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런 수면 이갈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들, 새로운 접근법들이 조금씩 더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잔치에서 불경한 조롱꾼처럼 그들이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 죄인이 보고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렇게 grind라든지 아니면 gnush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뉘앙스에서 분노를 느끼는 그런 상황,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갈이를 정의하는 그런 어원들이 definition이 자꾸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브록소매니아, 트라우마틱 뉴랄지아, 어떻게 보면 이를 가는 거에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이갈이를 통해서 구강 구조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상을 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이제 어원들이 있어 왔죠. 최근까지도 미국의 그런 구강안면통증 학회라든지 보철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갈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관념들은 다음과 같아요. 씹는 운동과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이를 가는 증상을 말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불쾌한 마찰음이 유발되죠.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니면 같이 자는 파트너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치아에 마모를 일으키는 구강 이상 기능 행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강 이상 기능 행동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의하는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진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양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하고 가려고 해요. 이갈이는 주간 이갈이와 수면 이갈이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진단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용어를 꼭 구분을 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1차성 이갈이, 그 다음에 2차성 이갈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이갈이에 있어서 굉장히 방대한 양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건강한 성인에서 발생하는 수면 이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2차성 이갈이를 제외하고 1차성 이갈이에 조금 더 팩터를 맞추고 2차성 이갈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 기억나세요? 요거는 저희 학생들이, 치과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칩도학 장애학회, 장애학과 관련된 구강내과의 한 교과서의 장이에요. 그 중에 파트 4에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트의 20장에 바로 이갈이의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이갈이의 병인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교합 간섭이 있다든지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이갈이의 병인에 대해서 차분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교합 간섭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갈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는 더 이상은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수준이죠.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갈이가 교합의 문제가 그런 이갈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컨파운딩 팩터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는 교환 문제보다는 어떤 중추적인 문제가 조금 더 수면 이갈이에 있어서는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한 파트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양한 구강 이상 기능 행동, 오랄 파락 펑션이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손톱을 문다든지 뭐 껌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구강 이상 기능 행동으로 정의를 하는 파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이갈이와 교합 문제의 관계보다는 최근에는 이갈이는 수면장애나 운동장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측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갈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생각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간 이갈인지 아니면 수면 이갈인지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적은 부분들로 보기는 어렵죠. 그게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혼동되어 있는 그런 정의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수면 이갈이가 조금 더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배경들에는 이렇게 많은 그 리서처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글래미널트 교수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코인하셨고, 이제 이분들의 이런 리서치 덕분에 그 수면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는 동안 이는 왜 가는지, 또 이갈이와 다른 슬립 디스오더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그 뒤에 또 라빈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은 실제로 수면의학과 그 다음에 구강안면 통증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지를 굉장히 많은 페이퍼들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고, 또 최근에 로베츠 교수와 만프레드니 교수는 수면 이갈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데피니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들을 많이 내고 있고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그런 좋은 연구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면 이갈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저자들의 페이퍼들을 좀 더 살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질병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병률을 먼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소아에서 17%, 중년에서 8%, 노인에서 3%의 나이가 들면서 수면 이갈이의 패턴은 조금씩 유병률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수면 이갈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그 유병률 조사조차도 유럽에서 그 텔레폰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이를 간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셀프 리포팅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많은 그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는 소아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를 간다라고 그러면은 좀 크면서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들이고, 또 10대에서 40대에서 가장 높은 그 수면 이갈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남녀 차이는 별로 없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주간 이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인에서는 약 한 20%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연령에 따라서는 꽤 그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수면 이갈이가 이것이 질병인지 아니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수면 이갈이가 갖고 있는 펑션과 디스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를 간다는 것들이 어떤 폐해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치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많은 믿음들이죠. 많이 진료실에서도 보고 있고, 그렇죠? 치아가 마모된다든지, 치주 조직에 손상이 가해진다든지, 치아가 과민해진다든지, 혹은 뭐 보철물, 그 다음에 수복물, 또 임플란트의 페일리어,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TMD 스트럭처에 대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지 않나, 이렇게 수면 이갈이지 않나 하는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과학적인 근거들에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생각보다 관련이 없는데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이고, 다만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갈이, 이것도 이제 역시 셀프 리프팅에 근거한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27편 중에 그런 연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즈 레이시오가 한 2배 정도에 해당하게 수면 이갈이가 있다라고 리포팅을 하는 그룹에서는 보철물의 파절이 조금 더 높았지만 그 외에서는 그렇게 유의할 만한 결과들은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갈이에 순기능이 있다고 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좀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헌들에서의 이 결과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를 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나 기타 수면장애 환자에서 수면 이갈이의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에 대한 에비던스가 되겠고, 수면 중에 각성의 에피소드가 자꾸 늘어날 때 그때 수면 이갈이가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호흡의 앰플리튜드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수면 이갈이가 에어웨이에 좀 그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수면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기능의 하나로 자꾸 대두가 되면서 조금 더 메디컬에서도 선생님들한테서도 조금 더 이제 핫한 주제로 올라오게 된 거죠. 또는 수면 이갈이가 끝나고 나서 스왈로잉으로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끝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타이푼 B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실제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위 식도 역류 질환 그런 환자들한테 수면 이갈이가 높은 유병률도 관찰이 되었고, 그런 그 GERD의 치료제죠. PPI를 투여하니까 수면 이갈이의 에피소드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이갈이는 밤사이 잠을 자는 동안 타이푼 B를 촉진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제 에비던스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계속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수면 이갈이는 정말로 디스오더나 어떤 디스펑셔널한 패러펑션인가, 즉 네거티브한 부분만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다 치료를 해야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러한 수면 이갈이는 결국은 정의를 할 때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생기는가 하는 부분들인 거죠. 저희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하지불안 증후군,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 자꾸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증상들, 또 그 REM 슬립 동안에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RBD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운동장애와 그 다음 호흡장애가 있을 때 이갈이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2차성 수면 이갈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병적인 이갈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그 다음에 항정신성 약제라든지 일부 항우울제, 그다음 과음, 흡연, 카페인과 같은 이런 약물들이 이갈이를 좀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수면 시의 이갈이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이갈이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원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질환 있죠. 이게 소개드리고 있는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아니면 외상성 뇌질환, 또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주간 이갈이를 동반한 그런 이갈이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리스크 팩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이갈이의 진단은 클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또 오브젝티브하게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진단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오브젝티브한 방법에서는 Full Audio Video PSG라고 하는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갈이의 존재 여부, 또 이갈이의 강도, 또 이갈이가 다른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탠다드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매 환자마다 다 저희가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임상적으로 어떻게 수면 이갈이를 진단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임상적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히스토리, 또 클리니컬 파인딩들,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그 동반 증상들까지 같이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퀘스처니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뭐 근전도라든지 또 근전도와 여러 가지 이지, 뇌파까지 같이 이렇게 접목시킨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서 이갈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 유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인 저작근 활성 이라고 하고 RMMA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폐구근이 어떤 활성을 반복적으로 보이는가, 이제 이것을 체크하는 것들이 PSG나 EMG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PSG 데이터이죠. 여기 보시면 A라는 게 있고 B, C, D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잉을 할 때의 저작근의 활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B에서 D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저작근의 활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씹을 때 한번 볼까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은 뇌파입니다. 뇌파가 깨어있게 되겠고, 수프라하이드로이드 머슬, 마스터리 머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활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잠을 자면은 이런 마세터 머슬의 활성이 완전히 다 다운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기 보시면 수면하는 동안에 뇌파가 조용히 있다가 활발해지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이런 거를 미세각성이라고 합니다. 미세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은 깨어있지 않지만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카디악 액티비티라든지 자율신경계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뇌파가 약간 활동성이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세각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각성이 있을 때마다 마세터 머슬의 활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금씩 관찰이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수프라하이드로이드 머슬도 재미있게도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인 저작근 활성, 즉 이갈이의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수면 이갈이가 병인가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텍스처, 즉 우리 구강내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저작근 활성이라고 하는 RMMA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세각성이라고 하는 수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각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단위에서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증가하고 뇌파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개구근이 활성이 증가하고 이갈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터미네이션, 스왈로잉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잠을 자는 동안에 반복적인 생리적인 저작근 활성을 보인다. 수면 이갈이는 수면 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각성과 관련된 생리적인 저작근의 활성의 어떤 강한 형태다. RMMA의 조금 강한 형태다. 이렇게 본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이디오파식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처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서 이 교감신경계를 활성시키는 게 그런 질병에 의해서, 수면장애에 의해서 더 강력해지는 경우는 수면 이갈이가 조금 더 증폭이 되겠고 좀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패솔로직한 형태로 보는 것들도 맞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한 성인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진료실에서 이런 PSG를 통하지 않고 수면 이갈이 환자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들을 그래도 정확도 있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운 이유는 대개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자신이 이를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갈이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은 환자가 저 이를 갈아요. 아니면 파트너들이 너무 이를 많이 갈아서 잠들기가 어려워요. 혹은 이 환자는 왜 이렇게 보철물이 많이 깨지지? 이 환자는 왜 이렇게 치아가 많이 마모되어 있지? 아니면 턱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이갈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사 선생님도 믿고 환자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주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보시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수면 이갈이가 있다라고 셀프 리포팅을 하는 한 비율이 한 74%다라고 하면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 실제로 PSG를 통해서 그것을 컨펌한 경우는 17%,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고, 또 턱이 아픈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턱이 아픈 사람들은 저는 일을 많이 갈아요 라고 리포팅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컨트롤 그룹에서는 15%밖에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PSG를 통해서 이갈이의 비율을 컨펌을 했을 때는 두 그룹 모두에선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치과만 가면 이 치아가 부셔지거나 아니면 턱이 아픈 원인을 다 이갈이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전문가에 의한 바이어스라든지, 아직까지도 매체를 찾아보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갈이는 강력한 그런 것들의 원인입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한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환자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미국 수면학회 또 국제 수면장애 분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크게는 두 파트죠. 페이션트 히스토리와 임상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환자의 임상 소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이를 갈아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이를 갈아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를 갈아요 라고 하는 리포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양적인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지난 3개월간 일주일에 반 이상은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셀프 리포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레이드로 나눈다면 파서블한 그런 수면 이갈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임상평가에 있어서는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많다든지 꽉 물었을 때 교근이라고 하죠. 교근에 비대가 관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턱이 많이 뻐근하다든지 턱이 아프다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임상 증거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프로버블 수면 이갈이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들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possible한 것, 페이션트 히스토리에 증거를 둔 것과 근거를 둔 것과 또 probable하게 조금 더 이제 임상적인 사인이 있는 것들로 진단을 한 probable SB에서 좀 더 어떤 validity가 probable 쪽이 더 높을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양적 관계가 그렇게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의 근거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한번 이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국제 수면 분류 ICSD-3에 근거해서 페이션트 히스토리와 그런 클리니컬 사인들이 있을 때 진단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의 진단력이 얼마나 되는지 PSG와 비교를 했어요. 골드 스탠다드와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셀프 리포팅을 하는 그런 프리퀀시, 환자들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를 갈아요 라고 하는 것과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반 이상 이를 갈아요 라고 리포팅을 했을 때, 이 컨트롤 그룹과 수면 이갈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에 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의력이 횟수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연구에서는 이를 많이 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턱이 아픈 정도, 비대 정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의성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실제로 이 probable sleep bruxism 있을 때 스태티스티컬한 파워들, 즉 환자가 이를 많이 간다라고 프리퀀시가 증가할 때 그나마 그 파워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파워가 좀 올라가고, 그 결정력은 한 컨코던스 인덱스가 한 75%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죠. 그래서 이 환자가 그나마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를 많이 간다라고 하는 치아의 마모도라든지 아니면 뭐 아침마다 턱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사인보다는 실제로 일주일에 반 이상
저는 이를 갈아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를 갈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환자의 셀프 리포팅 프리퀀시가 조금 더 중요한 팩터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죠. 그래서 아마 임상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이 이를 가는지 진단을 할 때에는 이런 객관적으로 내가 임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보다는 또 리포팅의 횟수를 물어보는 것들도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그런 퀘스천들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어웨어니스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각각 수면할 때 그다음에 어웨이크 할 때를 나누어서 물어본다든지 또 얼마나 자주라고 하는 강도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클리니컬 사인들이 생각보다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좀 낮았죠. 생각보다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강 내 문제라든지 턱관절 장애 문제에서 꼭 이것이 수면 이갈이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갈이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이를 가는 강도와 통증의 강도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턱이 아프거나 얼굴이 아프신 분들한테서 이갈이가 있을 때 이갈이의 강도는 생각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아주 수면 이갈이를 호소하는 이런 그룹에서 통증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갈이를 많이 하지 않는 그룹, 그러니까 RMMA의 프리퀀시가 적은 그룹이 RMMA의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은 그룹보다는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할 아주 레이시가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를 가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RMMA에 발생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그때 EMG 액티비티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RMMA, 즉 이를 갈지 않을 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EMG 액티비티가 턱이 아픈 그룹에서 굉장히 더 높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의미하는 게 턱관절 질환이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그룹은 이갈이의 횟수가 높다기보다도 RMMA 외에 기본적으로 그런 오로페이셜 머슬의 액티비티가 조금 더 높다, 백그라운드 액티비티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일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간을 알고 잠을 잘 못 잘까요?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PSG를 다 했어요. 이제 여러 그룹들을. 그래서 굿슬리퍼의 수면 효율이 한 95% 정도 된다고 하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88% 가장 낮죠. 수면 효율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91% 정도로 조금 더 낮고. 하지만 이를 가는 그룹, 건강한 성인에서의 이를 가는 그룹에서는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많이 가는 것들이 수면 효율에 결코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이죠. 또 턱관절 질환과 수면 장애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 턱관절 질환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전조 증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수면의 퀄리티가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이 수면의 퀄리티는 일을 많이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 효율이 좋지 않은 부분들, 인솜니아라든지 아니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오히려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들도 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수면 이갈이가 다른 동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의 수면 이갈이는 어떻게 보면은 생리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를 간다는 것만으로 이갈이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든지 이갈이를 꼭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그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갈이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들, 그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강 수면 장애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갈이 자체로 우리가 아직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 보철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좀 매니지먼트를 그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갈이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교육들은 일반적인 수면 위생 교육하고 굉장히 맥락이 맞아 떨어지고 또 하나 또 수면 이갈이를 할 때 악습관을 같이 주의시켜주는 것들은 중요한 요인들이고요. 또 과음을 한다든지 특히 과식, 카페인, 흡연 이런 부분들 수면 이갈이의 아재를 좀 높인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갈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큰 건강에 임팩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들에게 수면 이갈이의 생리적 측면을 안내해 주는 것도 그들의 불안을 조절해 주면서 이렇게 치과적으로 매니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치료, 매니지먼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장치와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약물 치료로는 뭐 기타 먹는 약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 약을 먹게 됐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처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톡스를 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 뭐 여전히 너무나 좋은 옵션이죠. 보통은 이제 그 스테이빌라이징 플랫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전체 치아를 커버리지하는 하드 타입의 이런 구강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증상으로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약간 전방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매드 타입의 장치도 아니면 ARS 타입의 장치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자의 그런 그 기저질환이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장치만으로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수면과에 같이 협진을 해서 이렇게 CPAP 치료를 하는 드문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그 이갈이는 무조건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상업적으로 광고를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서 이갈이를 갖고 있는 건강한 성인에서의 그런 수면 PSG 이 결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노링이라든지 에어플로우의 어떤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obstruction이 없어도 이갈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환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그런 환자에서 보시면 이런 호흡 사건이 발생하고 이갈이 발생하고 또 해소가 되고 다시 또 호흡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수면 이갈이가 이런 OSA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이갈이가 다 그런 수면 장애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알아는 봐야 되죠. 그래서 환자가 중년의 남자가 이도 많이 가는데 이 환자의 이갈이가 병적인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OSA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임상적인 이런 사인들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강 내에 소프트 티슈나 이런 부분들 크라우딩이 있거나 골격적인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갈이의 바뀐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매니지먼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클루전부터 슬립 어러저 피노미넌까지 이갈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볼 때 이 환자들의 개인의 피노타입에 따라서 접근들을 조금 더 섬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의견입니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리뷰를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